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사고온 저자인 서울대 수학교육과 최영기 교수입니다. 우선 저희가 수학을 왜 배우는가? 물론 수학이 입시의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과목으로서 수학을 배우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을 왜 배우는가? 수학교육의 목표는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오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지요.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거 말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질을 생각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안목이라 합니다. 안목은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어떤 것의 본질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육의 두 가지 목적은 하나는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실생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하는 능력과 또한 그런 이치나 원리의 그런 핵심적인 본질을 깨달아서 그것을 보는 그 이치를 깨닫는 그러한 보는 능력, 이것이 우리 수학교육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수학교육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수학교육 현실은 문제풀이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평가가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문제풀이로서 시험을 내죠. 우리는 뭐 단답형의 그런 시험 문제를 흔히 많이 내죠. 왜냐하면 수능에서 우리가 사지선다형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단답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반복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거죠.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것에 답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서 그래야지 이제 시험을 잘 보고 시험을 잘 봐야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게 되니까 우리는 문제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과도한 문제풀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런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프로이덴탈이라는 이런 학자입니다. 우리가 수학교육에서 가장 큰 상이 프로이덴탈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상이 가장 큰 상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분의 업적이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문제를 많이 풀면 문제가 갖고 있는 제 역할을 잃을 수 있다. 문제풀이의 역할은 우리가 아까 했듯이 문제 해결 능력인데 우리가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새로운 사항이 존재했을 때 어떤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제 그 패턴화시키고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분류시키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옛날에 풀었던 문제를 상기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을 찾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이런 교육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과도한 생각을 하게 되면 프로이덴탈의 학자가 얘기했듯이 역할을 잃게 됩니다. 무슨 역할일까요? 생각하는 역할을 잃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도한 문제 풀이에 의해서 중요한 것을 또 우리가 그 반대로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육의 어떤 방향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그거를 연습하면서
어떤 지식을 이렇게 넓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고,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 수학을 할 때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가 있어서 생물학적인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을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의 수학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개념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중학교 때 다시 그 개념이 반복이 되고 다시 고등학교 때 반복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데,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그냥 대충 이해했던 것이 조금 더 돌아가면서 그 생물학적인 나이에 맞아서 조금 더 이해하고 더 깊이 그를 깨달음을 갖게끔 하는 이러한 과정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만의 생각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통해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하고 이러면서 깨달음을 갖는 이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문제를 풀고 패턴화시키면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이 나선형 교육과정보다는 이게 패턴화시켜서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풀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고를 덜하고 옛날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푸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문제풀이 방식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약간의 그러한 이런 상황에 지금 접어들었다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미 접어들어서 상당한 문제를 지금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 생각을 적게 하면 미래 사회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창의성이라는 데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턴버그 학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창의성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10가지 요소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씩 얘기하자면, 우선은 미래 사회에 위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자기 생각대로 재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능력, 내 생각에 책임감을 갖고 내 생각을 분석하는 거, 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러한 능력, 남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 생각을 팔아라. 그것이 내 생각에 대한 어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생각을 펼쳐라. 그리고 지식은 양날의 검이다. 너무나 지식은 중요하지만 또 과도한 지식은 오히려 방해 요소도 된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정답을 계속 요구하면서 과도하게 하면서 그런 문제풀이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풀이 지식이 중요하지만 이게 과도했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반대편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를 극복하라. 문제를 풀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라. 미래는 당연히 어떤 불확실한 사회이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감수해야지만 창의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지금보다는 내가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를 이렇게 환경을 마련해주는, 이것도 창의성 구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자신을 믿어야지만 자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지 않은데 어떤 생각이, 자기 생각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함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 된다. 미래 사회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애매한데, 애매함이 계속되는데 그걸 참아내고 내 생각을 믿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내성,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애정을 갖고 임하라. 내가 나의 삶,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생각하는 어떤 회사, 가정, 이런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지만 거기서 창의력이 발현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10가지로 중요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정말 진정으로 이것이 깊어지게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개인의 재능이 공공의 선을 위하도록 쓰이도록 하는 생각을, 그것을 갖게끔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이 좀 더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굉장히 묘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가치가 높은 데를 생각했을 때
자기 능력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주장보다는 어떤 공공의 어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야. 이랬을 때 우리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신문에 쓴 것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굉장히 대학 때까지도 유능하지 않았다랍니다. 굉장히 그 성적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노벨상을 받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연구하는 것이 그때 어떤 난치병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잘 연구하면 그 수많은 사람이 이런 난치병 그게 걸렸는데 거기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치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그 생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노벨상을 받겠다 하고 이 연구를 했으면 자기는 결코 노벨상을 못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했을 때의 능력과 이렇게 공공의 선을 했을 때 나타나는 창의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약간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의 사회를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얘기합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구호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를 대변되는 이러한 지금 변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 닥치고 있고, 세계의 5대 대기업을 보면 다 AI에 관계된 이런 회사들입니다. 뭐 구글, 애플, 그 반도체 그 칩을 만드는 지금 엔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세계의 5대 대기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이 이렇게 이런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챗GPT라든지 코파일럿이라든지 또 어떤 번역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어떤 교육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구글 딥마인드와 그 뉴욕대가 그 공동 협업을 해서 만든 알파 지오메트리, 옛날에 알파고가 있었죠.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만든 이제 알파고는 이제 바둑을 두는 거지만 알파 지오메트리는 기하 문제를 푸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30개의 올림피아드 문제에서 알파 지오메트리가 25개의 문제를 해결했다 합니다. 근데 올림피아드 문제는 정말로 최고난도의 문제입니다. 정말 저는 이 올림피아드 문제를 푸는 학생을 보면 감탄을 이제 금치 못하는데 정말로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의 금메달 리스트의 평균 맞힌 문제가 25.9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지오메트리가 거의 금메달 리스트에 지금 근접한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은메달 리스트가 22.9입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드 참가자, 이 학생들도 대단한 학생입니다. 이거 참가하기 위해서 예선전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 학생들이 15.2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수학 문제가 지금 알파 지오메트리가 이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이라는 겁니다. 알파 지오메트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이었으니까 이게 더 발전했겠죠.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대학교 갈 10년 후에는 알파 지오메트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정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반복 훈련, 무조건 답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난제에 부닥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변화는 빠르고 또 이렇게 급변하고 이렇게 새로운 AI 시대를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에 치우친 수학학습이 우리가 점점 더 하고 있는 지금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초등학생들을 푸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서 대학교로 왔으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옛날 학생들보다 훨씬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 능력에 의해서도 이것이 정말 잘 발현되는가 의심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풀이 그 능력에서도 약간 지금 의아심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답을 푸는 이런 것은 지금 AI 시대에 지금 AI들이 지금 이러한 능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제적인 안목으로서 우리가 수학교육을 다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교육에 선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가 있는데, 선순환 구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흥미를 가져서 흥미를 가지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는데 거기서 공부한 데서 시험이 나와서 시험을 잘 보는, 시험을 잘 보니까 다시 또 흥미가 생겨서 또 좀 더 깊이 공부하고, 그래서 보니까 또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시험에 또 그게 나와서 잘 보고, 이래서 점점 재미와 능력이 같이 따라가는 구조를 선순환 구조라 그러고, 악순환 구조는 뭐냐면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잘 봐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뭐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로 다시 또 이제 또 공부하고 시험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해야지, 그런 내가 또 잘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은 흥미보다는 계속 이제 압박감이 있는 거죠. 공부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잘 볼 수는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흥미는 점차 있는 이러한 상황을 악순환 구조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참을성이 높아서 대학 입시까지 이것을 이렇게 지탱해 나오는데 대학에 와서 극기하는 탈진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열정을 잃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와도 그것을 딛고 이렇게 그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뻗어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학생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학생들을 선순환 구조로 돌게 해야 됩니다. 미래 사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시험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의 시험이 점점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답을 내는 것은 점점 AI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흥미를 갖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낸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풀고, 그래서 평가에서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하고 평가를 확인하고 다시 내가 푼 거를 다시 한번 뒤돌아봐서 이것을 이렇게 다시 회상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문제 해결을 다시 하고 이런 식의 것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출제자의 의도, 답을 찾아내는 훈련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어떤 적극적인 책임감보다는 수동적인 책임감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 평가자의 의도가 뭘까? 그 문제의 의도, 내 생각보다는 어떤 평가자라든지 문제의 의도에 맞춰 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용적인 어떤 사고방식인 거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약간 챗GPT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코파일럿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점점 발전에 따라서 답을 구하는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전략 방법이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의 다양화가 이게 점점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의 생각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반론도 제기하고
또 그것이 왜 옳은가? 그렇게 정당화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서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정당화하게 하기도, 또 정당화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또 분석하고, 그래서 다시 또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해진 틀에서 이행하는 능력보다도 조금 서툴지만 자기 나름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키워지는가 하면 자기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감이 키워집니다. 책임감은 자기 사고에 대해서 책임감을 키워주려면 내 사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사고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요. 함부로 제 이렇게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내가 표현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끔 하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한 것을 이렇게 권장하는, 그러니까 출제자의 정답을 그대로 이것을 구현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회, 질문하는 환경, 이것이 점점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남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납득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전어가 안 팔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어 굽는 냄새에 그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 하나 갖고 전어가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책을 처음 만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문제풀이 참고서는 훌륭한 참고서가 많이 있고 우리는 충분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주는 이러한 어떤 그 책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참고서가 거의 없다는 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은 우리가 페이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이런 스토리를 넣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하는 참고서를 만들 때 문제풀이 참고서가 아니라 스토리를 담긴 참고서를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이런 수학 처음이야 시리즈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제는 문제풀이 참고서에서 풀고, 또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제가 쓴 책을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선순환 구조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처음이야 시리즈에서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넣을 수 있지만 저는 문제는 충분히 학생들의 지금 환경에서 많은 문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도 충분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풀어도 제 생각엔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입시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수학 능력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충분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처음이야 시리즈는 1고는 평면 기하를 다뤘고, 2고는 우리가 수체계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연산의 세계를 다뤘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3고는 공간 기하의 세계를 다뤘고, 그래서 4고는 이제 수식과 방정식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기호, 문자를 쓰는 이런 것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처음이야는 이제 수식과 방정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숫자와 문자의 나열뿐 아니라 이런 현실 세계의 어떤 다양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다. 특히 X를 쓰는 거,
그걸 통해서 방정식을 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학 능력이 키워지고 수학 능력뿐 아니라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키워지는 이 수학적 능력이 다른 현실의 어떤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능력이 이렇게 전이되는 우리 이것을 공부하는 것 통해서 안목을 키워서 다른 데에 이 수학력을 전이시키는 거 이게 수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이시키는 이러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수학 처음이야 4권을 쓰게 됐습니다. 특히 수식과 방정식은 이런 과학과 기술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앞으로의 학문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것을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세계에는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잘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을 시험 잘 봤네 못 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는 관점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지금 근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그런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인 평가다 보니까 또한 우리 시험이 아까 얘기했듯이 수용적인 사고를 요구해요. 출제자의 의도, 문제를 풀이하려면 자기 생각보다는 어떤 패턴, 어떤 문제 풀이 그런 과정 이것에 이렇게 접어들어서 자기가 녹아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들도 있거든요.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다르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당연히 들어와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약간 불리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지금 현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이렇게 내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적이고 자기 생각이 이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나쁠 수 있고 우리 애가 옆집 애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가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을 수용하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못했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절대 여기서 야단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놀고 싶은데도 그걸 억누르고 학원에 가기도 하고 자기가 집에서 어떤 데서 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성실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잘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못했을 때 여기서 야단을 치면 이 학생은 만약에 수학 시험을 못 봤다 야단치면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학생이 수학에 흥미를 잃게 만들 수가 있어요. 부담감을 갖죠. 야단치니까 그 다음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만 이게 부담을 가지게 돼요. 악순환 구조로 가게 되거든요. 미래 사회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돼요. 비록 지금 못하더라도 그 미래를 보고 우리 애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이 학생들을 갖다가 지금 못했을 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히려 공부를 잘해서 잘 나갈 때보다는 우리 아이가 시험을 못 봤을 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화가 나지만 무엇 때문에? But because. 정말 우리 아이가 우리 옆집에서 공부 못해서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화가 나지만,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게 되면 이 학생이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그것을 부모가 참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는 아이가 됩니다. 이런 아이는 커서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학생들은 잘못 나갈 가능성이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야단을 치면 이 학생들은 수학에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있고, 잘못하면 수학뿐만 아니라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공부뿐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열정을 이렇게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을 야단치지 않고 그냥 그걸 잘 이렇게 지켜봐 줬을 때는 이 학생들은 결국 나중에 커서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절대 커서 이 아이들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시험을 못 봤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결코 나를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다던가 나를 야단치던가 이렇게 봐주지 않았어. 나를 그렇게 지켜봐주고 내가 나중에 잘할 것을 믿었어.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 학생들은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성, 아까 스턴버그가 말하는 어떤 자기를 믿게 되고 어떤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해서 어떤 의지도 갖고 이런 불확실한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수학교육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과도한,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 사회에 이것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제 풀게 됩니다.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해크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이 능력이 앞으로 이 삶에 이 학생이 훌륭한 삶을 영위하는 능력이 될까라는 이런 관계성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미국 교육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풀어져 있거든요. 조금 더 미래 사회에 의해서 조금 더 우리보다는 이렇게 반복 훈련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약간 이 반복 훈련이 강한 지금 점점 강화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또 그런 수용적인 사고보다는 자기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사고를 가진 학생이 점점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 훈련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수용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수용적인 사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챗GPT, AI라든지 이런 데에서 장악되는 사고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고를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올바른 생각으로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모든 인간은 어려움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생존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겨울에 보십시오. 이 얼음을 뚫고 이런 풀잎들이 나옵니다. 다 DNA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뚫고 나올 수 있는 DNA가 있거든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털도 없고 그냥 얼마나 이렇게 약한 존재가 이렇게 지구를 갖다가 이게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생존의 DNA가 있어요. 이것을 죽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의 지금 수학교육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실망시키고 부모님이 학생들 갖다가 무시하고 이런 식의 그런 어떠한 이런 구조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어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다려주는 학생들의 그런 모든 모습에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려운 시대라 생각합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경쟁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방향에 맞지 않은 이런 과도한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답을 과도하게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가는 정말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수학이 이렇게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에 흥미를 갖고 이 능력이 학생들이 이것을 장착해서 미래에 정말 뛰어난 인물로 키워내고 자기 삶을 훌륭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